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강의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전 과목을 들어보신 소감이? 할만해요? 아직은 잘 모르죠. 아직 잘 모르죠. 할만해야 됩니다, 이제. 네.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조금 고통스러울 거예요. 잘 참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꼭 해오시라고 한 거 해오셨어요? 복습? 몇 분 안 될 거예요. 첫 주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1년 내내 밀립니다. 처음부터 아예 확고하게 뭔가 이 스탠스를 잡아야 돼요. 11, 12월 달이니까 좀 널널하게 해도 되겠지. 수업만 좀 들어보지 뭐. 나약한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서 지난주 거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가셔가지고 지난주 거하고 오늘 거까지 같이 복습을 해서 밀리지 마세요. 한 번만이라도 듣고 오세요. 한 번만이라도. 제가 뭐 최대한 많이 듣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12, 12월이니까 뭐 한 번 듣기도 버거운데 일단은 집이든 어디든 이렇게 뭔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머리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주위에 유혹이 무지하게 많죠? 뭐 텔레비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전화도 오고 카톡 불락이 오죠? 뭐 단톡방 이렇게 모임 같은 거 뭔 그런 이상한 5만 가지 그 루머가 그 단톡방에서 다 생산이 되죠? 그것도 퍼날르느라고 또 정신없어요.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훈련을 11, 10월 달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의사표시라는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우리 입문서로는 141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민법 조문의 3단 구조 기억나시죠? 뭐뭐가 모여서 뭐뭐를 갖추면 뭐뭐가 생긴다. 이런 구조라 그랬어요. 이게 구성 요소고 이게 원인이고 그에 따른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 중에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을 의미했고 권리 변동 중에서 권리의 취득을 받습니다. 원시 취득과 성계 취득, 이전적과 설정적. 이전적이 다시 특정과 포괄. 취득 딱 봤죠? 원인인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법률 규정은 행위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법률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만 구별하자. 그 중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고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 A형상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구별이 되고 준법률행위 중에 하나 외울 게 있어. 뭐? 최고. 그게 한 세트였어요. 두 번째가 이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핵심 개념이었고 법률 행위와 관해서는 의의가 있고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류와 관해서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법률행위 요건이었고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었습니다. 성립요건 중에 일반적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고요. 특별 성립요건 중에 혼인에 있어서 신고 이런 거 생각나시면 되고요. 효력요건이 중요하다는데 효력요건은 일반적 효력요건이 3개.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효력요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과 관련하여 2개.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랬고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확정성은 간단했고 가능성 관해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구별하고요. 가능의 정도, 불가능의 정도 아래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적법성관에서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는데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고 다시 강행법규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하는 얘기 되고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안위돼 처벌되고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규정 같은 것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반사의 질서행위 봤습니다. 반사의 질서행위에 관해서는 반사의 질서행위 인건 아닌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었을 땐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과 예외를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가 지난주 했던 내용들이에요. 뭐 불공정한 행위라든가 법률 해석 같은 것들은 이제 다음 과정으로 미룬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크게 네 덩어리가 있다.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법법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덩어리인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10문제가 법률 행위와 관련된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덩어리 목적 관련된 거 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덩어리. 그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는 지난주에 이렇게 뜻을 설명드렸어요. 원하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 and 그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 그랬죠? 두 번째로 민법 3단 구조 중에서 어디에 해당됐어요? 법률 사실. 기억 안 나죠? 벌써? 헷갈려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설명할 때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욕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두 번째,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세 번째, 법률 사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 개념에서 싹 떠오를 수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의사표시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자체가 갖고 있는 개념 요소 한 3가지 정도, 뭔가를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다는 거,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는 거, 민법의 3단 구조 중에서는 법률 사실에 해당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딱 의사표시 개념에서 기억나시면 돼요. 다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전혀 생소하죠. 복습을 했는데도 그럼 안 하면 더 생소하겠지. 근데 어떤 분들은 발상의 전환, 어차피 해도 생소한데 해도 생소하고 안 해도 생소하니까 차라리 하지 말자. 오, 발상의 전환. 그럼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차이가 나요. 똑같이 생소하더라도 7, 8월 가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자, 의 개념 3가지.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의사하고 표시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의사하고 표시를 나눠줘요. 구성 요소가 2개야. 의사하고 표시. 의사는 뭐예요? 뭐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원하는 거. 이 원하는 게 뭐예요? 법률 효과야. 결국 의사라는 건 효과를 향하는 의사예요. 뭔가를 원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효과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시는 원하는 걸 밖으로 나타내요. 뭘로? 말 또는 행동으로. 즉 인간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시 행위 이렇게 돼요.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 의사와 표시인데 구체적으로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이 효과의사가 2개가 있습니다. 왜 2개로 나누는가? 갑이라는 자가 원하는 게 A야. 그럼 당연히 A를 갖고 있는 을한테 가서 A를 팔아라 라고 표시하면 되죠. 그게 의사표시예요. A 내놔 이런 식으로. 마트나 편의점 가서 이 물건 주시오. 자기가 A를 사고 싶으면 A를 주시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A를 원하고 있으나 B를 달라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에이 설마. 많지요. 마트 가서 물건 사는데 잘못 사오는 경우. 진간장 사러 갔는데 집 와서 확인하니까 국간장이야. 여러분. 생각은 진간장인데 계산대는 뭘 표시한 거예요? 국간장 표시한 거예요. 이런 걸 착오로 합니다. 뒤에서.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과 표시가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본인이 진정 원하고 있었던 것, 이거를 내심적 효과의사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뭐예요? A죠. A. 이게 진정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내심적 효과의사예요. 그런데 요 경우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지 않는 한, 뭘 타지 않는 한? 작두. 감히 B를 주세요. 그럼 어른, 아, 저 자식이 대가리 속에는 A가 들어있는데 왜 B를 달라 하지? 이런 사람은 없겠죠. 아, B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B를 건네줄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 행위를 통하여 추측을 하고 단정을 지은 갑의 의사,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 행위를 통하여 추측을 하여 단정을 지은 갑의 의사, 이걸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표시 행위에 의해 추단된 효과 의사,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르겠죠, 이게. 내심적 효과 의사는 뭔데? A.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뭔데? B. 이렇게 될 거예요. A를 생각했고 A를 달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만, A를 생각했으나 B를 달라 그러면 내심적 효과의사하고 표시상 효과의사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진짜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A에 초점을 두고 효력을 발생시킬 거냐, B에 초점을 두고 효력을 발생시킬 거냐, 이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렇죠? 이 기준을 잡아놔야 됩니다. 우리 민법은 요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요거를. 효과의사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진짜다. 이거를 효과의사의 본체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효과의사의 본체는 뭐라고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우리 입문서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들으세요. 효과의사의 본체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거를 표시주의 이렇게 불러요. 표시주의. 이게 원칙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다만 무조건 다 표시주의로 가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걸 의사주의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건지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원래 의사 표시라는 건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사 표시의 특징이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의사와 표시와 다르면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럼 혼동이 생기죠. 의사는 A고 표시는 B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건지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건지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민법은 뭐대로 효력이 생긴다?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머릿속으로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표시주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감히 하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세 번째로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표시한 대로 생긴다 그랬죠?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걸 규정을 해놔야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의사 표시에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굳이 민법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민법이 규정하게 되고요. 요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학자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표현이 어렵다 그랬어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불러요. 의사의 흠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 의사표현. 아, A를 생각하는데 B를 달라고 생각. 그러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뭐가 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누군가로부터 강력한 협박을 당한 경우, 사기당해서 의사를 표시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민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두 개가 크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하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의사의 흠결을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생각과 표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좀 전에 진간장 사러 갔는데 국간장을 잘못 사온 경우에는 살 때 본인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겠죠. 내가 진간장을 사러 갔지만 국간장을 잘못 표시해서 사갔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사표시한 사람이 스스로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둘로 나눠서 아는 경우를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불러요. 모르는 걸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그 불일치하는 걸 조금 어렵게 의사의 흠결이라 부르고, 불일치한다는 걸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걸 각각 의식적 흠결,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의식적 흠결에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라는 게 있고요. 무의식적 흠결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109조에. 그리고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총 4가지가 우리 민법에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면 그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겠죠. 그건 굳이 민법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춰야 유효한데 그 중에서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와 하자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민법이 규정을 두게 될 것이고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의사표시의 기본적인 뼈대 이걸 머릿속에 딱 잡고 그리고 141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비진의 표시.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도 합니다. 정식 명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예요. 107조. 자, 1항을 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주의예요? 표시주의예요. 표시주의.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즉 아무리 표시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문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그러나로 연결이 되면 앞에 있는 걸 본문, 뒤에 있는 걸 단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효력이 있다가 107조 1항 본문이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가 107조 1항 단서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교재라든가 각각의 모의고사에서 특히 107조 제1항 단서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 그럴 때 107조 1항 단서가 뭔지가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돼요. 안 떠오르면 조문집을 봐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조문집을 뒤적거리면 부정행위로 적발이 되고 5년간 시험을 못 봐. 그럼 어디에 담아놔야 돼? 여기에. 예? 107조 1항 단서. 조문의 의미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조문 가지고 첫째, 비진이 표시가 뭘까? 법적으로는 의사,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한 의사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적인 비진의 표시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본인 생각과 표시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있어요. 갑과 을이 전지현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은 전지현만 나오면 침을 질질 흘려. 이 여자치고 열이 받아가지고 영화는 눈에 안 들어오겠죠. 이때부터는. 영화 끝나고 나서 갑한테 물어봅니다. 좋았어? 그럼 아니? 그러겠죠. 시집. 거짓말 하지 마라 인간아. 전지현만 나오면 침 질질 흘리는 거 봤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을 해라. 전지현이 이쁘냐 내가 이쁘냐 말이죠. 갑은 당연히 누가 이쁘다고? 아니지, 전지현이 이쁘다고 생각하죠. 생각은. 근데 말은 네가 이쁘다고 그러죠. 살아야 되니까. 전지현은 환상이고 얘는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전지현, 의사는 전지현, 표시는 너. 불일치하죠. 그걸 갑이 알아 몰라? 알아. 늑대가 나타났다. 갑이 양치기 소년이에요. 늑대가 안 나타났어. 근데 나타났다고 말을 해. 본인이 거짓말 한다는 거 알아 몰라? 알지요. 이런 게 비진의 표시예요. 이런 게. 근데 이 비진의 표시 누가 물어보면 늑대가 나타났다. 전지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거짓 사직서 제출이에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오죠. 거짓 사직서 제출이 뭐예요? 사표는 냈는데 실제로 그만둘 생각은 없어. 부장님한테 깨잡고 열받아서 냈어. 무슨 생각하라고? 잡겠지. 그 이거예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보통 지문에 나오면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거짓 사직서 제출이. 자, 이렇게 사직의 의사 없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요건 있고 효과가 있는데 요건 따위 필요 없고 효과를 기억합니다. 아까 107조이랑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대비하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 무슨 효력? 사직의 효력. 따라서 부장님이 그래 그만둬 하고 확 수리해버리면 어떻게 돼? 짐 싸야지. 그게 민법의 원칙이에요. 그게 107조이랑 본문입니다. 본문.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을 때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직의 효과가 생긴다. 이게 107조 1항 본문의 뜻입니다. 다만 우리 양치기 소년도요. 몇 번 거짓말 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그게 단서예요. 원칙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데 다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짓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이게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걸 알아. 그럼 사직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107조 1항 단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자, 요때요 알았다. 이거를 민법에서는 악의라고 한다 그랬어요. 알았다를 뭐라 한다? 악의. 근데 요게 문제예요. 알 수 있었다. 이 알 수 있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 수 있었다를 자꾸 알았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알았다라면 알았거나 이렇게 되잖아. 뭐하러 써놔 이거를. 이게 알았다면 이걸 뭐하러 써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조심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몰랐다예요. 이거는 몰랐다. 두 번째, 조심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죠. 근데 조심하지 않았죠. 이걸 부주의 또는 과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몰랐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몰랐다는 게. 어떤 사실을 몰랐다가 민법에 두 개가 있어요. 조심해도 모르는 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모르는 거. 이게 있고 조금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그걸 기울이지 않아서 모르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요. 선의가 어떤 사실을 모르는 선의가 두 개가 있다. 조심해도 모르는 선의 무과실하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모르는 선의 무과실하고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모르는 선의 과실하고 두 가지가 있다. 선의가. 이때 선의 무과실은 선의 무과실이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선의 과실은 선의를 생략한 채 그냥 과실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앞으로 과실은 앞에 그냥 선의자를 붙여버려요. 선의 과실 이렇게. 그걸 알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줄이면 악의 또는 과실. 정리.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되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입문 과정에서는 107조 조문 1항 본문과 단서 구별하시고 개념은 거짓말하는 건데 거짓 사직서 제출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되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 여기까지를 오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이게. 거짓말을 전지현 생각나면 된다 그랬는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진의 표시. 두 번째 143페이지 통정허위 표시라고. 통정허위 표시는 1항에 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통정허위 표시는 뭐냐 하면 갑이라는 자가 비진의 표시를 해요. 상대방한테. 근데 상대방이 이 갑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아. 알면서 맞장구를 쳐줘요. 그걸 합의라 합니다. 또는 통정이라 해요. 통모라고도 하고요. 양해라고도 해요. 맞장구를 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순수한 걸로는 짜고라고 얘기해요. 짜고. 썰티. 무지하게 짜. 죄송합니다. 너무나 썰렁하네요. 제가 해도. 합의, 통정, 통모, 양해, 짜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런 말 나오면 뭐다? 허위 표시다. 허위 표시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 이렇게 됩니다. 갑이라는 자가 너무나 을하고 사귀고 싶어요. 근데 몇 번 사귀자고 했다가 흔히 말하는 뺀찌를 맞았어요. 비속어를 쓰면 안 되는데 민법 강의하는 놈이 전 잘 씁니다. 뺀찌가 뭐예요? 거절당했다 이런 뜻이죠. 비어엔 속어입니다. 안 되겠어요. 갑이. 질투심을 유발 작전 보통 하죠. 을의 친구 병을 불러갖고 명품백을 사주기로 하고 다음날 을하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너를 좋아한다, 사귀겠다고 표시할 테니까 네가 좀 맞장구를 쳐주라. 명품백에 눈이 먼 병은 친구를 골려먹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셋이 만났어요. 갑이 을을 사귀고는 싶으나 병한테 사귀자고 말을 해. 표시는 병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갑의 의사는 을인데 표시는 병한테 했으니까 불일치하죠. 갑 알고 있죠?
비진이야. 그런데 전달 미리 상대방이 병을 뭐 했어요? 짰어요. 이게 허위 표시예요. 상대방만 미리 짜고 치는 거짓말을 허위 표시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비진의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가 됐어요? 무효.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까지 했어? 합의까지 해줬어. 그럼 이건 당연히 효과가 뭐예요? 더 무효. 더 무효. 더 무효는 없지. 없으니까 그냥 무효. 요건은 나중에 보고. 이게 허위 표시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허위 표시 속에는 일단 뭐가 들어있다? 비진의 표시가 들어있고 and 그거를 상대방과 미리 합의하는 형태를 허위 표시라 하고 그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107조도 2항이 있고 108조도 2항이 있는데 이게 허위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까지를 오늘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허위 표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가장매매라는 가장매매. 가장매매. 갑이라는 자가 땅이 하나 있는데 갑의 채권자가 있어요. 돈을 안 갚아요, 얘한테. 갑이. 그럼 이 갑의 채권자는 이 토지를 경매 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이때 의합 땅을 팔기는 싫고 엔드 갑에게 돈을 갚기도 싫고 엔드 경매를 당하기도 싫어. 그럼 방법은 하나. 재산 은닉. 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다스는 누구 거예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물증은 없으나 심증은 점점 굳어지고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 을과 짜고 솔티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허위 표시예요. 갑은 이 땅을 을에게 팔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겠다고 표시했고 을이 맞장구를 쳐준 형태예요. 전형적인 허위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8조가 적용이 될 것이고 가장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강제집행 따위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타인명으로 빼돌리는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108조가 적용된다. 103조가 아니라 반사회 질서는 103조였어요 지난주에. 근데 조문이 따로 있어요. 108조.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야. 이게 두 번째. 가장매매는 무효인데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 표시는 무효다. 세 번째,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 이것도 무효다. 이것도 가장매매 자체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다 말이에요. 이때 을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친구를 믿고 등기를 넘겨두었다. 배신하죠. 갑의 발등을 찍지요. 안 찍나? 찍죠. 저도 심하게 찍혔어요. 십몇 년 전에 아주 심하게 찍혀가고 잃어버린 십몇 년이 있어요. 제가 그 갚느라고 아주 징글징글해 죽겠어요. 저 자식은 맨날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 한다고요. 딱 이렇게 비스무리한 형태. 하여튼 배신하고 팔아먹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얘는 설령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더라. 이 의미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허위 표시라는 갑은 설령 그 허위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걸 모르고 있는 제3자에게는 찍소리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항하지 못한다란 말은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요. 직관적으로는 찍소리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이거 무효고 을등기도 무효니까 너도 무효다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중매매에서는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제2매수인과 거래한 자는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유, 이런 규정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소유자가 아닌 자와 거래했으니까 설령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지만 조문이 따로 있더라. 특별한 게 108조 2항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108조 2항에 의해서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갑은 어떡하나요? 이런 건 나중에. 네? 불쌍한 갑은 어떡하나요? 이런 건 나중에. 병한테서 받은 돈은 어떡하나요? 이런 건 나중에.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아시겠죠?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자. 네? 나중에 다 그런 궁금증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딱 여기서 멈추면 돼요. 허위 표시에서 오늘 해야 될 게 딱 요거. 아시겠죠? 조문하고 무효라는 거 하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하고 그래서 가장매매 가지고 요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허위 표시. 됐죠?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중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는 의식적 흠결 2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민법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넘깁니다. 144. 세 번째, 착오. 너무나 쉬워, 너무나 쉬워. 1년 내내 듣게 돼요, 이 얘기를. 예. 짜증 확 나지요? 너나 쉽지, 자식아. 저도 옛날에 피똥 쌌어요, 민법 공부하면서. 민법이란 게 뭔지 어슴푸레 알게 될 때까지 한 10년 걸렸어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대학 교수님들은요,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쭉 읽어, 그냥 교과서를. 알지? 넘어가. 알긴 개뿔알아? 뭐 설명을 해줘야 알지? 책도 지금은 다 한글이지만, 제 공부할 때 다 한자야, 다 한자. 자전을 굴려, 자전을 두고 다녀, 자전. 한자 사전을 두고 다녔어요. 설명도 안 해줘. 최고라는 말의 뜻을 알기까지. 탑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자, 아이고, 속 터져. 백부죠. 착오. 자, 이 착오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연결. 뜻이 뭐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해. 근데 본인이 알아, 몰라. 이걸 착오로 합니다. 착오와 관해서 아주 쇼킹했던 대법원 사건이 하나 있어요.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 매수 주문을 하는데 주당 10,000원으로 매수 주문을 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표시했어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 그 거래만 갖고 100몇십억의 손실이 입혔어요. 한 20년 전, 더 20년 된 거. 그래서 그 회사가 망했어. 실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 뭔 증권요? 하여튼 뭔 증권이 있어야 할까. 하여튼 그런 회사가 있어. 그 직원이 잘못 매수 주문을 했어. 이때 매수 주문한 직원, 주당 얼마? 10,000원. 표시는 얼마? 10만 원. 알았다, 몰랐다? 몰랐겠지. 이 착오라는 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쨌든 의사 표시는 불일치하고 이 불일치를 의사를 표시한 자가 모르는 경우 이걸 뭐라 한다? 착오를 한다. 자, 이런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착오 유형이 쫙 나와요. 그런 거 나중에 머리가 막 깨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표시를 잘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표시상의 착오로 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착오가 표시상의 착오예요. 표시를 잘못하는 거. 표시상의 착오예요. 어쨌든 이렇게 설령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유효해요. 표시한 대로 유효한데 다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 할 수 있도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착오를 한 사람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자 마음이에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다. 취소 요건이 따로 있어요. 착오가 일단 있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있고 일단은 and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해야 취소가 가능해요. 첫째가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돼. 그리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취소 요건이에요. 109조 조문을 봅니다. 144페이지. 1항. 의사표시는 착오가 있는 때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되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대한 과실은 개념이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보고 오늘은 이 중대한 자가 붙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아까 과실은 제가 뭐라 그랬죠? 과실의 의미가? 지워놨네? 네. 과실의 의미가 뭐였죠?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하여 모른 경우. 이게 과실이라 그랬죠? 착오에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몰라요.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근데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모른 게 과실이야. 근데 그 과실이 그냥 과실은 안 되고 중대한 과실이야. 이럴 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의 반대가 뭘까요? 가벼울 경자, 경과실.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X. 단순히 그냥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X. 과실을 쪼개야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를 못한다 그랬으니까 뒤집어 말하면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일단 중과실, 경과실이 뭔지는 몰라도 되고 조문에서 그냥 과실이 아니라 뭘 요구하고 있다? 중대. 일단 머릿속에 조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재채기가 나올락 말락. 좀 전에 109조 조문을 확인을 해봤지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고 중대한 것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기준이 없어요. 중요 부분에 관한 기준과 중대한 과실에 관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반사회 질서행위가 똑같죠. 반사회 질서에도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중요 부분에 기준이 없어요. 중대한 과실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대법원이 이건 중요 부분이고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법원이 구별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법원이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래서 취소 못해 라고 한 것과 이 정도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야 그래서 취소할 수 있어 라고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구별하셔야 돼요. 대법원이 구별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기준 갖고 구별하면 안 돼요. 대법원의 태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분과에서 우리 대법원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나중에 하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갑이요. 을에게 100평짜리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측량을 해봤더니 70평밖에 안 돼요. 면적이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하잖아. 어른 70평짜리 땅을 100평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산 거예요. 그렇죠? 100평짜리 A 토지를, 70평짜리 A 토지를 100평짜리 A 토지라고 착각을 하고 머릿속으로는 100평이다 라고 생각하고 100평짜리 땅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표시는 70평짜리 땅을 사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의사표시가 불린치.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자, 이때 이 을의 착오 중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말이지. 우리 대법을. 아니란 말이지. 면적을 착오한 거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 판례예요. 왜 그만 나중에 왜는 나중에 아니래. 이 중요한 거. 이게 아니래가 중요한 거.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래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은 저 자식은 뭘 이해는 안 시켜주고 뭘 이해를 해? 외워야 되지. 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안 나오는 걸 뭘 하냐고. 그래도 나는 지적 호기심이 있어. 쉬는 시간에 오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왜 아닌지. 나중에 답이 나와요. 왜 아닌지. 두 번째,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았고요. 을은 이게 갑소유인 줄 알고 샀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났더니 이게 병소유야.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병소유 땅을 갑소유 땅으로 잘못 알고 착각하고 샀죠. 소유자를 착각했죠. 중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니래, 대법원이 아니래.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앞으로 그걸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먼저 두 개만 기억합니다. 면적을 착오하거나 소유자를 착오한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래. 앞으로 더 보게 될 거예요. 1월달, 3월달에 조금씩 할 거예요. 그리고 왜 아닌지는 강의를 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지금 미리 지적 호기심을 막 발동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구별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모르는 경우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조문에서는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먼저 그냥 과실이 아닌 중대한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두 번째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와 관한 데는 대법원 판례를 앞으로 구별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미리 중요 부분이 아닌 거 두 개 눈조장을 찍어두자. 면적 착오와 소유자 착오. 이건 올해도 나왔어요. 답으로. 보자마자 골라지는 거예요.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다. X, 그게 답이야. 에? 거기서 왜 그러면 틀려? 아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요. 취소를 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뭔데? 취소를 하면 유효인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소를 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이때 언제부터 무효가 되는지 문제가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부동산을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갑이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착오가 있었고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후에도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때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한 때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면
요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때부터 일단 취소할 때까지 을 등기는 유효해요. 그렇죠? 요 때부터 무효가 되면 여기까지는 유효해요.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야. 따라서 을이 병한테 팔아먹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취소했을 때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면 이것도 무효가 돼버려요. 따라서 만약에 요 사이에 을과 거래한 병이 있었다면 느닷없이 병은 권리자 아닌 자하고 거래를 한 꼴이 돼버려요.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취소를 했을 때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무효가 되는지 문제가 남습니다. 언제부터 무효가 될까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160페이지. 맨 밑에 4번 취소의 효과. 우리 민법 141조에 보면 취소를 하면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141조에서. 처음부터 계약을 한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줄여서 소급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 한다? 소급하여. 이 141조 취소의 효과 징글징글하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고.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라고 징글징글하게 출제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선생분들한테 취소를 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고 조문이 돼 있으니까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징글징글하게 안 해오셔요.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틀려. 그게 제 입장에서 아주 징글징글해. 정말로 징글징글합니다. 시험 지문에 무지막지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 선생분들이 곤조가 있어요. 곤조. 곤조가 뭔지 아시죠? 에? 한글로 따지면 똥꼬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해워. 내가 자식아 네 말을 왜 듣냐 뭐 이러면서. 난 안 해워도 맞춰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죽으라고. 세상에. 외우자. 취소라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예요. 이거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을이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에 병한테 팔았어요. 이 사이에. 병은 당연히 을 등기를 유효라고 믿고 샀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가압의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을 등기가 무효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결국 얘는 권리자 아닌 자하고 거래를 한 게 돼버려요. 따라서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09조 2항에서는 또다시 전항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어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주문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만약에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면 이런 조문은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취소라면 서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을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였던 등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을과 거래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조문을 주게 됩니다. 됐죠? 여기 참고해요.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 보셔야 될 의, 원칙 유효, 예외 취소 요건 2개 그중에 중요 부분 아닌 거 2놈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그래서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고 다행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흥견 3가지 형태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됐죠?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여기는.